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이원재 끝내 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소장 사정으로 오늘 대신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대선 7일 전인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미국 대선의 판세 분석, 그리고 미국, 한국,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짚어보는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해주실 전현주 기자님과 함께 뉴스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증거 드러났다,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언과 녹취를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로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실이 직접적으로 처음 확인됐는데요. 뉴스타파가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00개의 응답 완료 샘플이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만들어낸 가짜 샘플이었습니다. 이 가짜 샘플을 넣기 전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0.6%포인트로 경합 수준이었지만 가짜 샘플을 넣음으로써 이 두 후보의 격차는 3.9%포인트로 벌어져서 윤 후보자 우세가 됐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여부가 발표되기 8일 전에 명태균 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선물이래 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아무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해당 부분은 여당 공천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했다는 유력한 방증인 만큼 향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전체 응답 완료 샘플이 2,000개 정도인데 그중에 1,500개가 네,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샘플이었다. 그냥 조작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올해 3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 대신에 외국환 평형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이 사실상 감액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살림도 빠듯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또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년 연속 이 외평기금 등을 동원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이 외평기금을 세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인 방안 대신에 이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금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감세의 결과가 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끔찍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인데요. 이 계속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복귀가 어려워지자 지난 6일에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서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의료계에 이어서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의 휴학 승인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이번에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이 배경에는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 설득하자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앞서 이 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 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었는데 이 점도 이번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교육부가 방침을 보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이 협의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휴학을 정부에서 승인해서 의대생들은 뭔가 좀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 전공의들은 아직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네 번째 소식은 북한 얘기군요. 네, 이 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해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군 참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같은 날 앞서 윤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정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보, 국방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또 한반도의 이제 긴장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큰 꿈은 대선에 나가는 것밖에 없대. 가장 큰 걸림돌은 한동훈이에요. 대선 후보 1위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오세훈 시장의 고민,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친윤이 돼가지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각을 세울 의지는 없어요. 정권 초기에는 친윤이나 이쪽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요즘은 홍준표 시장이 친윤이 돼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너무 대놓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로감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그거를 직접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정리가 돼야, 친윤들은 사실은 대권 후보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한동훈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친윤들하고의 어떤 용산하고의 관계 개선도 상당히 하고 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이원재 소장 없이 진행을 합니다만 미국 대선 일주일 전을 맞아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 미국 대선의 변수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이 트럼프 후보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각각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쭉 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살펴봐야 할까요? 그 취재를 하면서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건너 미국 대선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고요.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라서 이번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GDP 성장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GDP 성장률, 네. 미국 GDP 성장률 네. 말씀이시죠? 바이든이 경제를 잘하고 있는데도 이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 트럼프 시절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이제 급격히 그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코로나 때 아닌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었고요. 반등을 해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이게 트럼프는 평균 0.5고 바이든 0.8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급격히 변동을 겪었다가 바이든 때 회복을 꽤 많이 잘했는데, 누적으로 트럼프 4년은 7.6이고 바이든 지금 3년 2개월은 11.8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훨씬 더 경제를 잘했죠. 성장률도 높고요.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 상당수가 트럼프가 경제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바닥을 친 그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트럼프가 물가를 또 잘 잡았다라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이 트럼프 시절이고 파란색이 바이든인데요. 보면 당연히 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마지막에 트럼프가 그 바이든 시절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2년 지나가면서 이제 물가를 많이 잡았죠. 잡았는데 이게 또 누적 효과라는 게 있어서 트럼프 때와 비교하면 그때보다 상당히 지금 이제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물가를 잘 잡았는데도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았다라는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때는 이 빨간색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물가가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마지막 국면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바이든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우리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인 현상인데 통계적 왜곡이고 착시 현상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보이고 안 읽히고 있다 이런 의미시군요. 트럼프는 사실 또 이런 그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이든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의 비참도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비참도. 미저리 레이시오인데요. 이게 간단하게도 그냥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단순 합산한 그런 비율인데 보시면 이게 역대 정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또 이게 비교적 낮았어요. 8.1밖에. 맨 밑에서 두 번째가 트럼프네요. 트럼프는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치솟았다가 이게 10.9까지 갔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은 실업률이 꽤 낮아요. 거의 지금 미국 그 완전 고용에 가까운 굉장히 그 고용 지표는 좋은데 앞서 보셨듯이 물가가 꽤 높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 때문에 정권을 빼앗길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참도라는 게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경제가 고통스러운가를 비참한 정도다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인데 실업률 고용은 좋아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괴롭다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글로벌 GDP 비중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미국이 글로벌 GD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 이 놀라운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미국이네요. 네, 파란색이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이 그 늙고 노쇠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1위 단일 국가가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때 34까지 차지했다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압도적인 1위이고요. 이 연두색이 EU인데요. 유럽연합 다 합쳐도 미국에 크게 못 미치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계속 지금 늙어가는 유럽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유럽의 성장 동력이 꺾이고 있다. 폭스바겐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독일 공장을 폐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성장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전체가 또 이 극우 세력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좀 좋지 않잖아요. 중국도 보면 중국이 노란색인데 중국도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다가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정체돼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의 정체라는 게 또 세계 경제의 큰 위협인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패권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 아니면 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거라고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최대 경제이고 그 지위가 상당히 건재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두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선이라는 경쟁적으로 말씀이시네요. 그 트럼프가 늘 말하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그 아젠다에 지금 해리스도 좀 끌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누가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누가 더 경제를 잘 살릴 것이냐 사실 그 이면에는 바이든 시절에 괴로웠다라는 약간 그 왜곡된 편견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기도 하고요. 바이든 억울할 거고. 네, 억울하죠. 그 시가총액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미국의 또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다 합쳐봤더니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아까 GDP는 25였는데 미국 주식이 50%라는 건 엄청나네요.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거의 GDP 대비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고
미국만 잘 나가는 시장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많이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다뤘겠지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한국 GDP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정말 놀랍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매그니피선트라고 하죠. 그 애플, 엔비디아 지금 그래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등을 다 합치면 무려 15조 달러가 됩니다. 15조 달러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5.7조 원이니까 원화로 하면 2경 원이 넘습니다. 경이 2경 원. 드디어 등장을 네.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주가도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한국이 미국이 GDP가 한국보다 15배인데 성장률이 또 미국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성장하는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국이 지금 올해 2.55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올해 성장률이 2.8이니까요. 정말 이 거대한 미국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경제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네. 미국이 올해 성장한 만큼이 한국이 올해 성장하는 만큼의 15배가 넘는다는 15배 얘기죠.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대선 때 나온 이야기는 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야기와 달리 노 랜딩이다. 아예 착륙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이게 내년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아까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이라고 했는데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넷 앨런 미국 그 지금 이제 통화 정책도 옐런, 예. 자넷 앨런 그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둬서 이 앞으로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도 지금 이게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질 것이고 달러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달러를 사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남의 나라 대선이긴 한데 정말 그 부럽기도 하고 미국의 패권주의가 이 한국은 바람만 불어도 감기가 걸릴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나 앞으로 더 강한 더 매운맛의 정치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사실 경제 얘기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선거 때 경제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네. 그런데 아무튼 그건 항상 있었던 서사 네. 아닌가요? 네. 우리 맨날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경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경제를 핑계로 사실 이면에는 그 이민자 이슈도 있고 낙태 이슈도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의 그 반인권, 반민주주의에 대한 그 반감이나 분노, 그다음에 그 혐오와 차별 등의 뭔가 갈등들이 표면적으로는 경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경제를 잘 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걸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분노,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누적된 편견,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경합주에서 특히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그런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인데 경제 문제지만 사실 이제 그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이제 성장 철학에 맞물려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을 지금 이제 아까 매운맛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와 이제 그 거의 그냥 이 폐쇄적인 그런 완전히 그 자유무역의 정통으로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파격적인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가 네. 뭐 미국 언론들은 네. 인도어스라고 하죠. 네, 네. 항상 후보 지지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네. 그걸 이제 신문에 싣고 이런 걸 계속 네. 해왔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선거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게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네.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면에는 지금 제프 베조스가 있잖아요. 아마존 창업자가 인수를 했죠. 예,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고 아마존이 하는 그 항공 우주 산업에 이제 트럼프 시절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야부를 한다라는 그런 트럼프한테 야부하는 건가요?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 계속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했던 36년 동안 계속해서 그 후보를 밝혔고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였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미 지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설을 작성을 해놓고 이걸 공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미국 언론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 그 이제 지지 후보를 밝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재밌는 게 지금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공화당인데요. 네. 지금 2016년, 20년, 24년을 제가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는 신문들이 많았고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신문들도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파랑 회색으로 간 게 네. 지지를 하지 않기로 한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아까 이제 아마존처럼 어떤 이유로 뭐 다른 이유가 작동을 했겠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지지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뭐 태도 변화.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맨날 조선일보가 뭐 그 국민의힘 성향의 지지를 보인다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고 한겨레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성향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 지지는 사실 크게 판을 흔들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신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라는 건 그러면 영향을 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이 있었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세마포라는 더 컨버세이션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기존의 논조에서 바뀔 때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문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 지금 아마 워싱턴 포스트의 뭐 지지 후보 밝히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이 없을 거고 오히려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가 훨씬 더 오프라 윈프리는 2008년에 100만 표를 몰아줬다는 오바마한테.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30만 명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아마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갖다 줄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될지. 올해는 아무튼 그렇게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은 많지 않지만 뭔가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의 변화가 좀 돋보인다라는 거고요. 여성 투표율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지금 뒤에 이제 이승환 평론가가 말씀드리겠지만 박빙 중에 박빙이잖아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박빙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론조사 이론으로 보면 이미 누가 우세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섣불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보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내드린 여성 지지율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경합주에서 이 파란색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순으로 나 있는데요. 위가 여성이고 아래쪽이 남성인데요. 경합주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요.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합주들이군요. 네네.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경합주가 아닌 지역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경합주 이 7군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 특히 남녀 격차가 크다라는 거고 여성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이 여성들이 판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인터넷 신문 복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요새 한국적으로 젊은 층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나타나죠. 미국 젊은이들이 남성들은 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25년 동안 거의 그대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여성들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에서 지금 40%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들, 예를 들면 낙태라든가 뭐 이민자 이슈들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선택을 하고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남성들보다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분노해서 투표장에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여성들의 표가 좀 더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경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너무 지금 경제가 좋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요 직전 정부란 말이죠. 그런데 왜 평가가 박하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도 이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 좀 봤는데 이 원래 잘 나갔던 사람들,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들은 사실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화이트 칼라면서 백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공장이라든가 대공장, 그다음에 이 금속,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차 산업대 종사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상대적으로
대학을 맨 왼쪽에 보는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백인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들의 이 상대적 소득인데 평균보다 높았다가 이 급격히 줄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이 평균이네요. 예, 평균이고 맨 왼쪽에 이 우하향하는 그림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꽤 큰 편이고 나머지 자기들의 잃어버린 그 임금과 기회를 아시아인들,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백인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자기들이 더 소득이 적다라는 그 불만이 있는 거죠. 아, 이 파란색은 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오른 상태, 그렇죠. 소득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고 40년 전과 비교하면요. 조금 전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네. 파란색 맨 위에 지금 가장 기울기가 높게 나타난 게 아시아 네. 출신이고 네. 그리고 여성인 거죠. 예. 대학 학위가 있는 학위가 아시아 있는 여성. 백인 여성들. 그러니까 그다음이 백인 여성, 예. 그다음 흑인 여성, 예. 그다음 히스패닉 예. 여성인데 예. 모두 그러니까 지금 시점 2022년 시점에는 백인 예. 남성들보다 소득이 다 높아요. 예.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들이 미국에는 꽤 상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미시간과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의 이 주류 여론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이 이 하향 이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필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지금 미국 정치가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줄었죠. 집단이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내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집단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네.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우파 포퓰리즘에 맞습니다. 호응할 가능성이 그리고 또 크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극단적인 빈곤층이 아니라 아까 방금 중간 소득 계층들, 옛날에는 잘 살았지만 갑자기 못 살게 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그 중간 계층을 이뤘던 백인 노동자들이 화이트 칼라 대학 졸업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미국의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분노가 커졌다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건 민주당이 또 고학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 논쟁이라든가 약태 이슈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이른바 배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그래서 민주당이 고학력 노동자들을 대변한 정당이 되면서 사실 이제 바이든이 그런 하향 이동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박탈감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경제평론가 신현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해안가 대도시, 그리고 금융 정보통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섬세하고 교만한 엘리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지금 이번 대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이렇게 뭔가 트럼프 주도 이유로 거래. 좀 사들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돈을 왕창 풀 거니까, 감세도 하고 막 재정정책 국채 늘려가지고 풀 거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만기 채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년 동안 재정 지출이 10조 달러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0조 달러면 일경인가요? 일경이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2조 늘어서 실제 이제 7조 원이 늘어날 거라고. 이게 이제 해리스가 늘어날 것에 표 한번 보여주세요. 해리스도 늘리겠지만 트럼프가 2배 정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트럼프가 되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서 벌써 채권 금리가 들썩이는 건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전제 말씀을 드리면 투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여전히 여론조사는 혼재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고, 또 도박사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여전히 시장 투표 신중하게 봐야 된다 없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하려면 대외 관계, 특히 무역, 미중 관계, 우리나라도 이제 대미 무역 관점에서 좀
좀 짚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에 무려, 대해서 관세, 네.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무려 자동차 관세, 중국 자동차 관세를 1000% 늘리겠다. 이건 아예 수입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10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게 단순히 미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전쟁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결과 연쇄적으로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물건을 사주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다면 이게 트럼프 시절, 바이든 시절부터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만들겠어. 그리고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겠어라고 하고 지금 반도체 공장들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죠. 자동차도 계속 미국에서 만들어야 뭐 이렇게 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해리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또 달러 가치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연준을 또 흔들 거다. 이 트럼프가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어떤 불변의 어떤 원칙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죠. 한국도 이번에 그 금리 인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좀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고, 이게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그 중앙은행의 금리를 흔들어서 뭔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좀 더 이게 가속화될 거라고 하고요. 윌리엄 패색 포브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니다. 한국의 편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을 콕 집어서 거론한 건데. 네,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또 특히 중국과 연동되어 있는 한국은 굉장히 지금 그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네. 좀 눈여겨보지 맞습니다. 않을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려다가 지금 5만 전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반짝 뛰긴 했는데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 전문가들은 바닥을 칠 이유가 아직 없다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그런데 그저께네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다. 이게 미국에 와 있는 반도체 공장, 삼성과 SK하이닉스와 TSMC 등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보조금을 얘기네요. 주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높게 때리면 알아서 와서 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네?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요? 있죠. 실제로?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당장 보조금을 66조 원을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66조 원을 그렇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게 64억 달러와 5억 달러네요. 이걸 아니면 안 준다고 하면 공장을 지어야 되나라는 이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설마 그러겠어 싶으면서도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할 했었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삼성은 지금 HBM 뭐 투자도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와 삼성이 흔들리니까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마이크론을 삼성처럼 키우고 싶어하죠. 인텔과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주고 지금 트럼프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내쫓거나 아니면 뭐 이 자국에서 그 경쟁자를 대체제를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 영향력은 지금 아까 말씀해 네네. 주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커졌고 미국만 잘 나간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뭐 크게 무리한 얘기는 네. 아닌데 네.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 경기에서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돈이 풀렸고 물가가 올라 있는데 물가를 잡지 못하고 국민들의 상대적인 이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실제 통계와 심리적 지표가 다르게 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치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미국 대선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안 된다면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실패를 한다면 이거는 결국 물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성장 속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 속도는 느린데 이런 이제 뭔가 심리적 체감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한동안 미국만 잘 나가는 이런 미국 애외주의가 계속 될 것이고요. 미국 예외주의.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관세 장벽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 미국이 얼마나 잘 빌붙느냐 아니면 미국에 얼마나 이 미국의 이제 이런 관세 정책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얼마나 그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느냐가 세계적으로 그 경제 판도를 흔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경제 정책 간단히 좀 비교해 주시고 그럴까요? 마무리 네. 한번 해주실까요?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비슷하다고 트럼프와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 네, 후보를 비슷합니다. 비교하는 누가 돼도 아메리칸 퍼스트로 간다.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는 해리스는 전기차 쪽에 많이 친환경 쪽에 많이 이제 그 비중을 두고 있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를 예. 지지한단 말이죠. 아마 모종의 무슨 이야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연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제 IRA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했고 트럼프가 되면 한국의 LG 엔솔 같은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특히 LG 엔솔은 3분기 실적도 매우 안 좋고 네.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해리스가 되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든 중국 배터리 수요를 줄여서 공급망을 재편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트럼프가 되면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늘어날 거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되면 배터리 수요 감소, IRA 폐지 축소, 네. 해리스가 되면 전기차 의무화, 네. 그리고 그 배터리 공급망 네. 재편.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올라서 강달러, 고금리, 그리고 금값도 오르는 게 트럼프가 좀 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결국 미국의 돈 풀어서 경제 살리기가 심화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불확실성. 네. 높아질 것이다. 네.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한번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트럼프, 해리스 후보 각각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고 길 것 같은 젠슨왕도 실패의 경험, 2번 정도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요. 엔비디아 이 회사가 그렇죠. 첫 번째 내놨던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모자랐어요. 초장부터 이렇게 파산 직전. 그랬는데 구세주로 나왔던 게 일본 세가였습니다. 이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내놨을 때였는데 세가가 여기에 대항마를 내세우면서 엔비디아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는 거예요. 세가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젠슨왕이 세가를 찾아가서 미안한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망합니다. 세가가 그래 해드릴게요. 추가 투자를 해 오히려. TSMC랑 이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TSMC에 외상을 걸어놓고 그걸 연체하는 그런 경우도 잦았다고요. 그래서 TSMC에서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외상하실 수 있는 그 채무에 한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젠슨왕이 또 그러지 말아주세요. 뭔가 옮기는 느낌이 공약을 내겁니다. 엔비디아는 당신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네, 10월 29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원재 소장 부재로 제가 지금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일주일 전 D-7을 맞아서 미국 대선을 지금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 끝내주는 세계의 꼭지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4년 전 이승원 평론가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모두 읽고 있는 그 책을. 제목은 바이든 플랜. 당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바이든에 올인을 해서 선거는 11월 초였는데 12월에 이 책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의 종언, 네. 이제는 바이든이다. 이래서 맞아요. 이제 쪽집게 이 서울의 현인 이승원 평론가를 오늘 모셨는데 이번 네. 선거는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리스? 해리스.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너 누구의 베팅하니 거의 이렇게 돌려차기로. 네. 저 말씀드리면 4년 전에 맞아요. 저 책을 7월부터 썼어요. 그렇죠. 그 선거 앞두고 이제 다들 왜냐면 단임으로 끝난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전 그때 이제 박사학위에도 논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이기는 제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이제 당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 메디치 출판사 사장님을 이제 막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고 썼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한 며칠 걸렸죠. 3일 최소한 걸렸어요. 걸렸죠.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책을 이제 써놓고 출판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실음을 전폐하고 원고를 놔두고 이제 못 찍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 또 트럼프인가 보다. 내 책은 날라갔고 이제 끝났다. 메디치 사장님 얼굴 어떻게 보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딩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접전이어서 책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하지만 뭐 이렇게 심적이죠. 심적으로. 심적으로 해리스. 네, 응원한다. 저는 뭐 방송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그래도 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군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저는 그 싸움으로 본다면 저는 해리스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 트럼프가 뉴욕에서 메디슨 스퀘어에서 네.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지지 대회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연설을 지지 발언 같은 걸 하다가 네. 푸에르토리코 미국 영토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쓰레기 섬이라고 했죠. 또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네네. 아일랜드 오브 가비지라고 네네.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라티노들, 네네. 히스패닉들이 전부 다 좀 뭔가 불쾌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뉴스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부자 몸조심을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달 중순부터 해리스보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반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가 한 10일 정도 지금 흐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이분들이 되게 흥분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한테 또 유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같이 흥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뉴욕이란 특정한 장소 때문에 더 업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흑인 지지자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들 앞에서도 흑인들이 기분 나쁠 발언을 이미 뭐 수차례 했었어요.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발언들이 새롭진 않은데 어쨌든 정확히는 이번 그 쓰레기섬 발언은 그 코미디언이 한 발언이긴 하죠. 근데 제가 그날 있었던 이제 연사들 뭐 어떤 얘기했는지 쭉 봤더니 어떤 기업가는 나와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정말 보기도 듣기도 힘든 행동과 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대선 유세인데. 대선 유세인데. 거기서 욕설을 하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트럼프 유세장에서는 그냥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궁금해가지고 이 코미디언 연설을 때 찾아봤어요. 쭉 한 10분 정도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좀 듣기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뭐 이 히스패닉들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리스는 좀 정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셔서 좀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과 심지어 욕설들도 그냥 디폴트로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쓰레기섬이라는 게 워낙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선거도 이제 임박했고. 푸에르토리코가 예전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이제 섬이 엉망이 됐었고 그때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방문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되게 더럽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래서 성명까지 내면서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그냥 지지 유세장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약간 좀 컴다운 하라는 그런 성명을 이례적으로 캠프에서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은 지금 굉장히 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접전이고 판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역시 제가 이원재 진행자와도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누가 이긴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여론조사 보면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다고. 일단 최근 27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ABC 방송하고 입소스가 했어요. 2,800여 명을 이제 조사했는데 해리스가 51대 47로
이제 이게 등록된 유권자냐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냐가 좀 다른데요. 그냥 등록된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51대 47이니까 어쨌든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앞선다. 근데 여전히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오차범위 이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CBS하고 유거부가 또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 2,100여 명 정도 두고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투표장에 갈 사람들, 의향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1%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CBS 방송과 유거부 조사에서 경합주만 봤을 때는 50대 50으로 동률이 나왔어요. 경합주에서 50대 경합주 50. 그러니까 정말 그 요즘 아마 헤드라인 같은 거 이제 보시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1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역대 초접전. 150년이면 150년 언젠가요? 거의 뭐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랑 뭐 조미 통상순로 조약 뭐 이런 거 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초접전이면 150년을 거들먹거릴 만큼 지금 선거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바라보는지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제 본 뉴욕타임즈, 그러니까 현재 시간 28일 겁니다. 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네, 뉴욕타임즈 표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이제 들고 오는 표죠. 왜냐면 그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트럼프 쪽으로 유리한 것도 있고 해리스 쪽으로 유리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뉴욕타임즈를 계속 봐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28일 기준이죠. 해리스가 1% 앞섭니다. 근데 역시 의미 있는 건 밑에 7개 경합주인데 보통 그 러스트벨트 혹은 블루월이라고 했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밑에 네바다까지 계속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앞서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바다도 동률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왜냐면 선거인단 19명에 있는 펜실베니아 동률로 나왔고요. 위스콘신도 동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해리스한테는. 왜냐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저쪽이 다 어쨌든 뭐 0.몇%든 1%든 해리스한테 우세하다고 몇 주 동안 그 이제 점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28일 현재 시간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이 많다는 건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흐름은 저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16년, 2020년 트럼프한테 계속 표를 줬던 데고 이번에도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 선거인단 16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리스는 표 보면은 지금 유리한 게 미시건 하나 정도. 미시건은 15명이거든요. 경합주 중에 한 개. 지금 그렇습니다. 세 곳이 동률, 세 곳이 트럼프가 다소라도 우세하고 해리스는 한 곳. 그래서 지금 경합주만 보더라도 해리스는 굉장히 지금 갈증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여론조사를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그래서 네. 미국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제가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포스트나 이렇게 등등 보면은 우리 결과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 유권자들의 패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민심에 많이 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숫자 플러스 이런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야라고 제시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역시 이것도 이제 뉴욕타임즈이긴 한데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지금 그 유권자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경합주는 지금 정말 알 수 없으니까 그거 다 빼고 확실하게 민주당, 확실하게 공화당인 곳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226은 거의 확보했다. 트럼프가 219 선거인단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그레이가 많네요. 그렇죠. 저희가 다 경합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 정도 네, 앞서가고 있는 뭐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226대 219는 거의 다 이거는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야, 우리 거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맞을 경우, 하지만 가로 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가로 열고 해놨죠, 귀엽게. 안 네. 되겠지만 뭐 만약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해리스가 이겨라는 그렇죠. 거네요. 270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여론조사가 맞는다면 해리스가 276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262야라고 얘기했고 2020년에도 어쨌든 좀 틀렸고요. 바이든이 이긴다고 했지만
아주 많이 이기진 않았거든요. 2022년은 중간 선거가 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여론조사가 조금 틀렸어요. 계속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서 2020년 정도의 실수가 나온다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해리스가 2020년이면 바이든이 이겼던 그 대선 때. 같은 여론조사 맞아요. 결과라면 그러면은 트럼프가 무려 312나 얻으면서 이길 거야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저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트럼프가 306석인가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2020년에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2020년에는 11월 3일인가 아마 대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혹은 한 3주 전쯤에 했을 때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뭐 8% 앞서간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전국 득표를 봤을 적에는 4.5 정도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비등하다면 트럼프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뜻이겠죠. 2020년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그렇고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2022년 이때는 조금 좀 여론조사 어떤 기술들이 좀 나아졌나 봅니다. 2022년 중간 선거를 제가 조금 상기시켜드리면 그때 이제 바이든 워낙 인기 별로 없었을 때고 2022년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예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9.1%까지 찍어 올라갈 때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민주당 정부가 아주 안 좋을 때. 아주 안 좋을 때. 그래서 상원, 하원 다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한 석 더 얻어서 상원은 유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원은 최소한 20석 이상 공화당한테 넘어갈 거 했는데 한 9석인가로 근소하게 공화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 또 잘못했습니다. 인사하는 죄송합니다 했던. 다시 한번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민주당이 훨씬 많이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공화당이 생각보다 선전을 많이. 했던 그런 선거였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류를 범한다면 트럼프가 저만큼 이길 거고 네네네. 그 다음 선에 있는 맨 밑에 있는 2022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민주당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주당이 선방한 그런 맞아요. 선거였던 네, 거죠. 그 표현이 그렇게 맞죠. 나타난다면은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틀릴 것이다. 하지만 2020년처럼 틀린다면 트럼프가 이기고 2022년처럼 틀린다면 해리스가 이길 건데 올해는 올해 틀린 기록을 또 세우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그 두 번째예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가로 열고 이게 가장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속타는 심정을 그대로 저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다 예측의 영역,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고 그날 날씨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날 갑자기 아파서 어디 못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 이제 무당층이 왜냐면 양쪽으로 집결할 사람들은 다 집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층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이제 아랍 민심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작은 편차들을 낳을 텐데 지금 226대 219가 거의 확보된다고 한다면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블루월 처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위에 그걸 다 합하면 44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 개만 딱 가져가면은 해리스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를 다 가져가든 그 밑에 썬벨트라고 하는데 그걸 다 가져가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해리스가 이기는데 이건 이제 가장 쉽게 계산할 때고 그래서 어디선가는 이 조합 지금은 심지어 뭐 미네소타 이 지역구 뭐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뭐 전체 주는 빨간색인데 특정 지역구는 파란색인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른 주는 다 승자 독식인데 그 주와 메인 주만 이제 약간 득표율에 따라 또 선거 인단을 나누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까지 다 했더니 경우의 수가 한 10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곱하기 하면은 그렇잖아요. 통계라는 게. 그래서 모르겠다.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뉴욕타임즈도 급기야.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다면 이 정도고 저렇게 실수한다면은 이 정도일 거야라고 오늘 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 결과도 지난 4년 전처럼 또 굉장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요.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9월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 하필이면 또 가장 경합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수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수개표. 못 믿겠다. 건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도 아니고 거기도 이제 인구가 적지 않은 경합주에서 수개표를 한다니까 막 한 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정말 선방에서 2020년처럼 한 사흘 뒤에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 한 달이 걸릴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서로 소송볼 준비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불복. 바로 이제 불복해서 연방으로 가는, 일단 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연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2000년 당시 부시와 고어 때 네. 이제 결국 연방에서 플로리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정됐잖아요. 대통령이. 걸렸죠, 그때.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어쨌든 그때도 고어도 어쨌든 멋지게, 그리고 280만 표 이상이나 대중투표에서 앞서갔던 힐러리도 어쨌든 멋지게 바로 승복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승복하는 전통이 깨진 게 바로 2020년 트럼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승복을 안 하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 한 표든 뭐 100만 표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뉴스 진행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불복할 거야? 답하지 않아요. 네. 네,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0년 1월 6일 폭동을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2020년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이 올해는, 그리고 이제 또 해리스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공화당만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지던 간에 굉장히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예,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거의 미국이 내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여론조사도 이 정도면 내분 상태죠. 네. 그러네요. 이 선거 제도의 특징이 우리가 참 4년에 한 번씩 보면서도 참 특이하다. 이게 포퓰러 보트라는 대중투표, 그러니까 진짜 표를 합산한 투표 결과가 따로 있고, 네. 주별로 선거인단을 몰빵해서 다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별도로 합산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주도 네, 있고, 뭐 2개 정도지만 메인 근데 주든. 뭐 그런 제도 때문에 이게 선거 불복을.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지금 선거인단 제도, 그 승자 독식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투표한 그 숫자대로 가야지 왜 뭐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 독식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대중투표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제도는 공화당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92년에 이제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바이든 해서 지난 한 28년, 뭐 대략 한 30년이라고 치자고요. 30년 동안 대중투표, 그러니까 일반 투표수를 다 합했을 때 이긴 거는 공화당 부시 후보가 딱 한 번이었어요. 아, 계속 졌네요. 네. 대중투표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도 졌었죠. 그렇죠. 왜냐면 힐러리가 그렇죠. 퍼퓰러 보트에서는 280만 표 이상 얻었으니까. 그런데 승자 독식, 그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2000년도 마찬가지였고, 아들 부시도 그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들 부시도 대중투표에서 졌었는데 어쨌든 이 선거인단 제도로 이겼고, 2004년에는 왜냐면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때 이제 9/11 사태 일어났었고, 그때는 부시의 힘을 다 실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04년 한 번만 부시가 실제 대중투표도 이기고 실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다 민주당의 대중투표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네, 부시 8년, 트럼프 4년 해서 12년을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선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래도 또 이게 미셸 오바마니까 네. 민주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라고 또 하고, 또 지난번에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민주당원으로 거론됐던 게 미셸 오바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셸이 연설을 이제 요즘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느낌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제 물론 그 누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바마 부부는 두 분 다 연설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미셸이 훨씬 더, 왜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특히 이제 낙태권, 뭐 임신 중지권 이런 것들은 여성 문제고 자기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쉬운 언어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그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말 거대한 카드는
임박해서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오바마 부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유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앞에서 미셸까지 한마디로 출격을 한 거죠, 유세장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제 미시건을 찾았는데 미셸 오바마가 여러분들은 내가 정치를 싫어하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서두에 나온 얘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후보로 거론될 때도 날 언급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고 같은 연장선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세장에 나온 걸 이제 그 뒤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싫다. 내가 정치를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게 한마디로 트럼프 혹은 공화당 인사들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용당하는 걸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 표심이 지금 뭐 흑인도 그렇고 라틴계도 그렇고 예전만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쪽 젊은 남성들을 특별히 이제 겨냥해서 혹은 의식해서 이 느린 변화 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부인, 당신들의 딸, 당신들의 아내가 굉장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생명을 정말 한 번이라도 좀 serious하게 생각해달라, 좀 진중하게 생각해달라, 진지하게 생각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뭐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그 내용들은.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국 이제 경제나 이민 문제는 이제 트럼프 쪽에 아무래도 좀 우세하게 나오고 뭐 이민자 그 이제 여성 뭐 낙태권 문제나 특히 뭐 민주주의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일 수 있죠.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이제 우세하게 나와요. 그 분야별로 쭉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그 싸움으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몇 퍼센트가 결정을 할 겁니다. 미셸 오바마가 2016년 선거 때 쟤들이 저질로 가면은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그런 하이한 관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우아하게 가자, 격조 있게 가자 이런 얘기였고, 그때도 저도 그 미셸 오바마 연설을 듣고 말씀하신 그 워딩이 나오는 그 연설을 들었는데 물론 잘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잘해요. 이 목소리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서 이정환 대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계속 지금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들과의 어떤 대외 무역 문제에서 미국 중심적인 그런 관점, 자신의 관점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우려가 있었죠. 이제 그 IRA법도 그렇고 반도체법, 칩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 일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당장 그 법을 뭐 폐지하겠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쨌든 뭐 트럼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뭐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법을 왜곡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고 그런 비슷한 우려스러운 워딩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이틀 전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또 반도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은 나쁜 거리라고 아주 맹비난했고 아마 반도체법을 아까 이정환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나요? 네, 뭐 5년간 어쨌든 반도체 보조금에만 390억 달러, 그리고 R&D에만 132억 달러, 엄청나게 많은 이 보조금을 주도록 한 그러니까 반도체 과학법이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527억 달러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느냐. 그 모든 공장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 주지 말고 여기 와서 여기 짓게 하고 수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의 영토 안에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받기로 했고 64억 달러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억 5천만 달러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다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혹은 주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주지 않을까 혹은 줄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을 텐데 참 그러니까요. 걱정이 태산이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됐을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워낙 우호적인 팟캐스트 진행자였기도 했고 또 구독자도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니까 원래 한두 시간 정도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3시간 인터뷰를 하느라고 그 다음 유세 일정을 정말 3시간 늦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늦었군요. 네, 그래서 늦게 갔는데 그 네. 노란 넥타이 메고 간 거기가 아마 제가 넥타이 색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하여튼 팟캐스트 인터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늦었다고 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억만장자들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로 좀 갈렸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경제매체 포브스, 뭐 포브스에서 뭐 맨날 뭐 100대 뭐 부자 뭐 이런 거 발표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25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억만장자의 기준을 혹시라도 아십니까? 억만장자 얼마 정도 있으면 억만장자 같아요? 억만? 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1 빌리언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1조 4천억 원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돈인가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순 자산이 1조 4천억 원 넘는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해리스를 지지한 사람들이 한 81명,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이 52명. 해리스가 훨씬 더 앞섰어요. 해리스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저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저 부동산 재벌 저 부자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봐라. 저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제 계속 유세해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작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돈만 볼 수는 없죠. 맥락과 뭐 이렇게 분야가 좀 중요할 텐데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IT 쪽. 아, 캘리포니아가 그렇습니다. 기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상 가시겠지만 트럼프 편에 선 억만장자들은 이제 토건족. 맞아요. 에너지 건설, 네, 뭐 호텔 업계, 뭐 이런 쪽.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캐릭터가 좀 나뉘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뭐 네. 이제 지금은 이혼했지만 게이츠 그 예. 예전 부부가 동시에 지금 지지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계속 민주당 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지를 밝혔고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어쨌든 그냥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 약간 이신전신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여성들 억만장자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해리스 편이고요. 근데 트럼프 쪽은 이제 석유업체나 부동산, 카지노 재벌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81대 52명으로 나뉘었다. 네. 용어가 재밌네요. 억만장자는 10억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옛날에 백만장자는 1000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인플레를 또 계산해 보면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억만장자 기준이 뭘까라고 봤는데 어쨌든 포브스에서 결정한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순 자산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정도. 영어로는 밀리어네어고 빌리어네어니까 거기에 한 자릿수가 아니라 최소 두 자릿수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세상 얘기죠. 네. 네, 오늘 10월 29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미국 대선 D-7을 맞아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원재 소장 부재로 대신 진행을 맡았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승원 평론가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원이었습니다.